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벌어진 사건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섭씨 53도의 폭염으로 하루 평균 200명이 사망했고 단 6일 만에 130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학사에 전례 없는 대참사였다고 전문가들은 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즉시 전 세계 최고 의료진을 긴급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기존의 모든 의료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마이클 하트만입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병원에서 15년째 응급의학을 담당하고 있어요. 유럽 전체에서 열사병 치료 분야만큼은 제가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7년 전 제 아들 토마스가 열사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당시 8살이었던 토마스는 여름 캠프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열사병 치료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토마스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려고요. 15년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독일 최고의 전문가가 됐죠. 이번 WHO 긴급 파견 요청을 받고는 가슴이 뛰었어요. 제게 있어 운명 같은 일이었습니다. 병원 회의실에서 팀 구성을 논의할 때였어요. 독일 최고의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쾌한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에서도 의료진을 파견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동료 의사들과 함께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 아시아 의료진이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특히 열사병 치료는 유럽이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야잖아요. 한국 의료 수준이야 뻔하지 않습니까? 회의 중에 한 동료가 말했어요. 아무래도 아시아 의료진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러 오는 것 같다고요. 견학 차원에서 파견되는 거라고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그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삼성에서 의료용 냉각 장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동료들은 상업적 홍보용이겠지라며 웃어넘겼죠. 저 역시 그냥 마케팅 차원의 제스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곳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었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15년간 쌓아온 경험과 독일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사우디에 도착하면 제가 주도해서 이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팀은 옆에서 보조나 해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곳에서 제가 목격하게 될 일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리야드 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섭씨 52도라는 온도가 이런 것이었나요? 공기가 뜨거운 철판처럼 느껴졌어요. 몇 걸음만 걸어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인가 싶었어요. 택시기사조차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더위를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들것에 실려오는 환자들의 수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사우디 의료진들은 이미 지쳐 보였습니다. 병원장이 저를 맞으러 나왔어요. 그의 표정에서 절망감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매일 엄청난 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독일 최고 전문가인 제가 왔으니 이제 좀 나아질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해결해 보겠다고요. 그런데 병원장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한국 의료팀도 어제 도착했다고요. 벌써 활동을 시작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한국팀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고요. 병원장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말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장비를 가져와서 설치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아직 환자 치료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팀은 보조 역할에 머물러 있구나. 아마 자신들도 이런 극한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곧바로 환자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환자를 본 순간 저도 당황했어요. 독일에서 경험했던 열사병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체온이 45도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저는 독일에서 가져온 최신 치료법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제가 치료한 환자 중 절반 이상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독일에서는 90% 이상 성공률을 보였는데 말이죠. 점심시간에 병원 복도를 걷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의료팀이 있는 병동 쪽이 유독 조용했어요. 다른 병동은 환자 신음소리와 보호자들 울음소리로 시끄러웠는데 말이에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한국팀 병동의 환자들은 대부분 안정된 상태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어요. 제 치료법이 최고라고 믿었거든요. 한국팀은 아마 운이 좋았거나 경증 환자들만 맡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우디 의료진들은 이미 지쳐 보였습니다. 병원장이 저를 맞으러 나왔어요. 그의 표정에서 절망감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매일 엄청난 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독일 최고 전문가인 제가 왔으니 이제 좀 나아질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해결해 보겠다고요. 그런데 병원장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한국 의료팀도 어제 도착했다고요. 벌써 활동을 시작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한국팀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고요. 병원장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말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장비를 가져와서 설치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아직 환자 치료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팀은 보조 역할에 머물러 있구나. 아마 자신들도 이런 극한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곧바로 환자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환자를 본 순간 저도 당황했어요. 독일에서 경험했던 열사병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체온이 45도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저는 독일에서 가져온 최신 치료법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제가 치료한 환자 중 절반 이상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독일에서는 90% 이상 성공률을 보였는데 말이죠. 점심시간에 병원 복도를 걷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의료팀이 있는 병동 쪽이 유독 조용했어요. 다른 병동은 환자 신음소리와 보호자들 울음소리로 시끄러웠는데 말이에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한국팀 병동의 환자들은 대부분 안정된 상태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어요. 제 치료법이 최고라고 믿었거든요. 한국팀은 아마 운이 좋았거나 경증 환자들만 맡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담당한 환자들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독일에서 가져온 최첨단 냉각 장비도 소용없었어요. 체온을 낮춰도 환자들의 장기는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밤새 치료법을 바꿔가며 시도해봤지만 헛수고였어요. 새벽 5시, 또 한 명의 환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대 남성이었는데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고 들었어요. 그 순간 7년 전 제 아들 토마스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최고라고 믿었던 의술이 또다시 무력해지는 걸 느꼈어요.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평소엔 안 피우는데 그날은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때 사우디 의료진 몇 명이 올라왔어요. 그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독일 최고 의사도 이 정도면 한국팀은 더 심각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상하다면서 한국팀 병동에서는 사망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었죠. 사우디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자신들도 모르겠다고,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 같다고요. 저는 당장 한국팀 병동으로 달려갔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병동 입구에서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다른 곳과는 확연히 다른 시원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에어컨이 강하게 틀어진 것 같았는데 소음은 전혀 없었어요. 병실 안을 들여다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환자들이 모두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거든요. 산소포화도 수치도 정상이었고 체온도 안정적이었어요. 한국 의사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자신을 김 교수라고 소개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을 쓰는 거냐고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건 없다고, 그냥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할 뿐이라고요. 그리고 저를 한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벽면에 얇은 패널들이 붙어 있었고 천장에도 뭔가 복잡한 장치가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삼성에서 개발한 스마트 냉각 시스템이라고요. 환자 개개인의 체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최적의 온도를 유지해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간단한 기술로 이런 차이가 난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환자들의 상태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제가 담당한 환자들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믿어왔던 독일 의학의 우수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4일째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병원 전체 사망률 통계가 발표됐거든요. 독일팀이 담당한 병동의 사망률은 15%였어요. 다른 유럽팀들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 병동의 사망률은 0%였어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한국팀이 경증 환자들만 골라서 받았을 거라고 추측했죠. 하지만 병원장이 저를 불러서 말해준 사실은 달랐어요. 한국팀이 담당한 환자들이 오히려 더 위중한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체온 47도 이상의 극중증 환자들을 주로 맡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국팀 병동을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었거든요. 병동에 들어서자마자 느꼈던 그 시원함이 또다시 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음도 들리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떤 원리인지 궁금했습니다. 김 교수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구경하고 싶으면 언제든 환영이라고요. 그러면서 한 환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65세 남성으로 입원 당시 체온이 48도였다고 했어요. 뇌사 직전까지 갔던 환자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환자의 차트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입원 첫날의 수치들은 거의 사망 확정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둘째 날부터 모든 지표가 급격히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김 교수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삼성 냉각 시스템이 환자의 체온을 정밀하게 조절한다고요. 단순히 온도만 낮추는 게 아니라 각 장기별로 최적의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기술만으로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때 한국 간호사 한 분이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간호사가 환자의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마치 가족을 돌보듯 따뜻하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의식이 없는 환자인데도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독일에서는 환자를 의학적 대상으로만 봤거든요. 감정적 교감은 비효율적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들은 달랐습니다. 모든 환자를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요. 한국 의료진들이 가진 환자를 향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5일째 오후 병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친왕이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온 것이었어요. 체온이 49도에 달하는 극중증 열사병이었습니다. 병원장이 급히 저를 불렀어요. 왕실에서 독일 최고 전문가인 제게 치료를 맡겨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어요. 왕족 환자를 살리지 못하면 국제적 망신이 될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기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서 독일 의학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최고급 치료실로 친왕을 옮겼습니다. 독일에서 가져온 모든 장비를 총동원했어요. 최신 냉각 치료법과 약물 요법을 적용했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희망적이었어요. 체온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6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친왕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간 수치와 신장 수치도 위험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밤 10시쯤 친왕의 상태가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심박수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마지막 처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새벽 2시,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독일 최고 기술로도 친왕을 살릴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때 병원장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팀에게 도움을 요청해보는 게 어떠냐고요. 저는 처음에 거부했어요. 제가 실패한 환자를 한국팀이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병원장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왕실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며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결국 저는 굴복했습니다. 한국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김 교수가 친왕의 상태를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해볼 만하다고요. 그리고 삼성 냉각 시스템을 친왕 치료실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어요. 30분 만에 모든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이 친왕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 같았습니다. 완벽한 팀워크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어요. 김 교수가 삼성 시스템을 가동시켰습니다. 그 순간부터 치료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계음은 줄어들고 부드러운 냉각음만 들렸습니다. 1시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친왕의 체온이 안정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혈압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서 계속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새벽 6시 친왕이 눈을 떴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친왕이 회복된 후 저는 김 교수에게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냐고요. 김 교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비밀은 기술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 교수가 저를 한국팀 회의실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삼성 냉각 시스템의 진짜 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환자의 생체 리듬에 맞춰 조절한다는 것이었어요. 심박수, 호흡, 뇌파까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런 정밀한 기술이 언제부터 가능했냐고요. 김 교수가 대답했어요. 삼성이 10년 전부터 개발해온 기술이라고요. 처음에는 반도체 공장의 온도 관리용이었는데 의료 분야로 확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환자를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왜 그렇게 환자 곁을 지키는지를요. 기계가 아무리 정밀해도 사람의 따뜻함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김 교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독일 의학의 정밀함과 과학성은 세계 최고라고요. 하지만 환자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며 마음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7년 전 아들 토마스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의학적 처치에만 집중했었어요. 아들의 손을 잡고 따뜻한 말을 건네지 못했죠. 제가 의사가 되고 싶었던 진짜 이유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김 교수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환자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내 가족을 돌보듯 최선을 다해 치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환자 곁을 지키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환자를 치료 대상으로만 봤었거든요. 감정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며 차갑게 대했어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들은 달랐습니다. 과학적 치료와 인간적 따뜻함을 완벽하게 조화시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팀과 함께 병동 순회를 했습니다. 그들의 환자 돌봄 방식을 직접 배우고 싶었거든요. 김 교수가 한 환자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오늘 컨디션이 어떠시냐고 가족들은 안녕하시냐고 물었습니다. 환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자신을 진짜 가족처럼 돌봐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것이 진짜 의사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기술적 완벽함과 인간적 따뜻함이 만나면 이런 기적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 의료진들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친왕의 회복 소식이 전해지자 사우디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왕실에서 직접 한국 의료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전국 병원에 한국의 삼성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더 나아가 한국 의료진들을 고문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독일 의학이 완전히 밀려나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김 교수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함께 환자들을 돌봐보지 않겠냐고요. 독일의 정밀함과 한국의 따뜻함이 만나면 더 큰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 의료진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들의 방식에 동화되어 갔어요. 환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우고 가족사를 기억했습니다. 치료할 때마다 따뜻한 말을 건네고 손을 잡아주었어요. 놀랍게도 제가 담당한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같은 치료를 해도 결과가 확연히 달랐어요. 환자들이 저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저는 김 교수에게 고백했습니다. 7년 전 제 아들을 잃었을 때 이야기를요. 그때 저는 의학적 처치에만 급급했다고 털어놨어요. 아들과 마지막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의사인 아버지가 자신을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았을 거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7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김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토마스도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걸 보며 자랑스러워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의사가 되었다고 인정해 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의사가 된 진짜 이유를 다시 찾았다는 걸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마지막 날 사우디 보건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폭염 사태에서 한국 의료팀의 성과가 역사적이라고 평가했어요. 앞으로 중동 전체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증언했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자를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치료법이라고 고백했어요. 독일로 돌아가는 날, 김 교수가 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열쇠고리였는데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환자와 의사를 이어주는 마음의 끈이라며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가슴 깊이 간직했어요. 앞으로 평생 간직하며 진정한 의사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함부르크 대학병원 동료들이 저의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예전처럼 차갑고 기계적으로 환자를 대하지 않았거든요.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이 저를 불러서 사우디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놀라운 성과와 그들의 철학에 대해 말했어요. 병원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일 최고 의학도 한국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갔습니다. 삼성 의료 시스템의 정밀함과 한국식 환자 돌봄의 효과를 증명했어요. 몇 달 후, 독일 보건부에서 공식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과의 의료기술 교류를 추진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저를 독일 측 책임자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의료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독일 의사들을 한국으로 보내 연수를 받게 했습니다. 반대로 한국 의료진들을 독일로 초청해서 강의를 부탁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나라의 의료기술이 만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어요. 독일의 정밀함과 한국의 따뜻함이 결합된 새로운 치료법이 탄생했습니다. 1년 후,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럽 전체에서 한국식 환자 돌봄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까지 한국의 의료진을 파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한국 의료 시스템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어요. 김 교수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저는 함부르크 전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때 김 교수가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진정한 글로벌 의료는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서로 다른 나라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금 제 진료실에는 김 교수가 주신 한국 매듭 열쇠고리가 걸려 있어요. 환자들이 그것을 보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설명해 드립니다.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의술에 대한 이야기를요. 환자를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이 최고의 치료법이라는 것을 말해드려요. 어제는 특별한 환자가 왔습니다. 8살 된 남자아이였는데 열사병 초기 증상을 보였어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제 아들 토마스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선생님이 꼭 낫게 해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치료법으로 아이를 완치시켰습니다.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의술의 진정한 힘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에서 배운 그 소중한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의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마음은 전수해야 한다는 김 교수님의 말씀처럼요.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감동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